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모습 말이에요. 힘없고 초라해 보일 때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앞다투어 웃음을 보이며 친한 척을 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박수라도 칠 기세로 맞장구를 치는 순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놓고 무시하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던 이들이 이제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기회만 되면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 굴 때 그 황당함과 통쾌함이 얼마나 묘하게 뒤섞이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제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저를 눌러 앉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흠을 잡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며 제 존재를 부정하고 자존감을 낮추려 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앞에 고개를 들던 태도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제 비위를 맞추느라 안달난 모습으로 바뀌었죠. 저는 오늘 바로 그 기막힌 변화를 직접 경험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었는지, 또 그 순간 제 마음은 어땠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분명 흥미로우실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저희 아빠는 아파트 단지 내 설비 관리 기사로 일하셨고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여름에도 긴팔을 고집하셨고 겨울에는 낡은 점퍼에 도구 주머니를 차고 다니셨죠. 손재주가 좋은 아빠는 어릴 적 제 눈엔 맥가이버 같았어요. 집안 전구가 나가도 뚝딱뚝딱 금세 갈아 끼우고 수도에서 물이 새도 능숙하게 고치는 아빠를 보면서 오빠랑 같이 손뼉치며 환호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엄마는 다림질 기계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좁은 가게 안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시며 손님들의 옷을 정성껏 다듬으셨죠. 저는 세탁소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세탁소 안에는 언제나 폭탁한 빨래 냄새가 났고 오빠는 그 속에서 세제를 꺼내 장난을 치거나 손님이 맡기고 간 옷을 두르고 슈퍼맨이나 배트맨 흉내를 내곤 했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등짝을 맞으며 혼나는 소동이 빠지지 않았죠. 저보다 2살 위인 저희 오빠는 정말로 장난꾸러기였어요. 심심하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제가 아끼던 인형 머리카락을 죄다 쇼커트로 잘라놓고는 제 반응을 보고 킥킥 웃곤 했었죠. 어릴 땐 그런 오빠가 싫기도 했어요. 오빠 말고 언니로 바꿔달라고 떼를 썼던 기억도 나요. 하지만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면 가장 먼저 달려와 지켜주던 사람도 오빠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 친구 하나가 우리 아빠가 자기 집 변기를 고쳐줬다고 똥간 아저씨니 뭐니 하며 저를 놀려댔을 때 오빠는 한달음에 달려와 그 애를 혼쭐 내주기도 했죠. 집에서는 늘 티격태격했지만 밖에서는 또 누구보다 저를 아끼던 오빠였어요. 오빠, 내 인형 어디 갔어? 아까까지 침대에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모르는데? 네가 잘못 둔 거 아니냐? 아니야, 분명히 침대에 있었어. 네가 또 숨겼지. 헤헤, 그렇게 울상짓는 게 재밌단 말이야. 진짜 그만 좀 해. 엄마한테 다 알릴 거야. 너네 둘이 또 싸우니? 너 동생 괴롭히지 말라니까. 장난이었어. 알았어, 알았다고. 야, 여기 있잖아. 활달하고 개구쟁이 같던 오빠와 달리 전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죠. 세탁소 구석 작은 탁자에 앉아 엄마가 다림질하는 걸 바라보며 낡은 공책의 짧은 이야기들을 끄적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면서 늘 말씀하셨죠. 우리 딸은 기자나 작가하면 아주 대성하겠다. 글 쓰는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야. 진짜? 나 작가 할까, 아빠? 그럼 우리 딸은 아주 대작가님 될 거야. 저 그 사람처럼. 어이구 책을 뭘 읽어를 봤어야 작가 이름을 알지. 아니야, 내가 이름을 왜 몰라. 그 엄청 실이 유명한 작가님 있잖아, 대작가.
아, 그 누구지? 아, 그래, 그 박경리. 우리 딸은 아주 박경리 같은 그런 작가가 될 거야. 아빠는 믿어. 박경리 같은 작가는 되지 못했지만 그 시절 제 세상은 책으로 넓어졌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설레었죠. 동화책을 지나 청소년 소설을 읽으며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특히 여자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에 몰입했어요. 제인 에어 같은 소설에서 주인공의 당당함에 매료되었고, 작은 아씨들을 읽으며 주인공 조에게서 제 모습을 많이 투영했어요. 특별히 다른 재주는 없어도 글 쓰는 것만은 자신이 있어서 100일장에 나가면 몇 번이고 상을 받았고요. 선생님들은 제 글을 모아 교실 게시판에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신이 나서 밤늦게까지 글을 쓰곤 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아직도 그날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엄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보, 아유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아빠, 일어나세요. 제발요. 아빠 가지 마세요. 오빠는 그때 고3이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충격으로 며칠간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아마 저랑은 또 다른 오빠만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본인이 아빠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었겠죠. 아빠가 돌아가신 뒤 집안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엄마 혼자 세탁소를 지켜내야 했어요. 결국 오빠는 대학을 포기하고 먼저 군대에 갔어요.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그럴 여유도 없었죠.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길 바랐지만 몇 빠져라 일하는 엄마를 보면 저 혼자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대학 캠퍼스로 떠났지만 저는 세탁소에서 엄마를 돕고 알바를 하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너도 대학 가고 싶어 했잖아. 괜히 안 간다고 쓴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가. 오빠 그 정도 능력은 돼. 뭔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만 학교 다니냐? 에이, 또 괜히 의젓한 척은? 야, 그래도 네가 글 쓰는 거 보면 아깝단 말이야. 아깝긴 뭐가 아까워. 세탁소 일이나 제대로 돕는 게 낫지. 내가 정말 무슨 대단한 작가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 마음 바뀌면 말해라. 이 오빠가 너 하고 싶다고만 하면 무조건 보내줄 거니까. 치, 허풍은? 야, 허풍 아니거든. 저의 첫 사회생활은 작은 홍보대 행사 사무직이었어요. 처음엔 복사와 팩스 보내는 단순한 일만 했지만 차츰 보도자료 정리, 광고 문구 작성, 고객사 응대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래도 뭐 나름 문학소녀 출신이라 글 쓰는 솜씨가 있어서인지 조금씩 인정도 받게 됐죠. 엄마, 이거 받아. 내 첫 월급으로 산 거다? 아유, 뭐야 이게. 너 쓸 돈도 모자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아유, 엄마 손 맨날 거칠잖아. 참, 내 새끼 다 컸네. 엄마 것까지 다 챙기고. 고마워 우리 딸. 회사에 다니면서 일은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밥 먹고 야근하다 컵라면은 나눠 먹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 외주업체 직원으로 자주 드나드는 남편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당시 인쇄 편집 회사에서 일하며 홍보대 행사가 제작하는 책자와 잡지 인쇄를 맡고 있었어요. 기계에 묻은 잉크 자국을 휴지로 닦으며 늘 웃던 남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서 어쩌면 아빠 생각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거우시죠? 매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 잉크 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그 냄새 맡으면 머리가 다 아프던데.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만든 책자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 힘들어도 보람 있죠. 일 때문에 자주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고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며 만남을 이어갔죠. 그리고 몇 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빠 없이 치르는 결혼식이라 마음은 허전했지만 아빠를 대신해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오빠,
아빠 없으니까 허전하다. 그치?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아빠다. 내가 네 손 꼭 잡아줄게. 고마워, 오빠.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아이, 그럼. 야,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냐.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울컥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삶이 어떻게 뜻대로 되겠어요. 결혼 초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회사 화장실에서 유축기를 돌리며 소리 죽이려고 드라이어 밑에 숨어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린 적도 많았고, 집에 오면 젖병을 삶고 젖꼭지를 삶고 아기 손수건까지 매번 삶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손등은 늘 뜨거운 물에 대어 벌겋게 부풀었지만 신경 쓸 틈도 없었죠. 어느 아이나 뒤척이고 잠 못 자는 건 비슷하다지만 우리 딸은요, 그게 유독 심했어요. 그래서 밤에 한 번 깨면 달래느라 몇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몇 년은 제대로 잠을 잔 기억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여보, 애 또 깼어. 지금 몇 시야? 새벽 3시 반이네. 오늘은 3-4번째네. 아이, 내가 안 할까? 아니, 그냥 내가 할게. 당신도 일해야 하잖아. 당신은 일 안 해? 내일도 출근인데. 그래도 나보다는 당신이 더 문제지. 당신은 기계 다루는데 졸리면 큰일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좀만 더 참으면 되지. 괜찮은 게 어딨어. 당신 얼굴에 다 드러나. 애기 같이 보자. 일단 좀 눈 붙여. 그렇게 서로 번갈아 안고 흔들다 보면 동이 터 있었고 제 머릿속은 늘 안개 낀 것처럼 멍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바로 산후우울증이었는데 그땐 그걸 병이라고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치료는커녕 그냥 방치된 채 몇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골마갔고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분주했어요. 조금 일찍 퇴근한 후에 졸던 딸을 겨우 재운 뒤 아기 옷과 거주 손수건을 한 번 더 삶아 말려두려고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켜둔 채 방에 들어왔어요. 딸은 낮잠을 거의 안 자는 편이라 그날도 간신히 잠든 틈에 저도 같이 누웠다가 그만 눈이 감겨버렸죠. 알람을 맞춰뒀지만 그 작은 소리는 젖은 베개와 제 숨결에 파묻혀 버렸어요.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물이 바닥이 나면서 면 섬유 특유의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한 탄 냄새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모른 채 깊은 잠으로 더 가라앉고 말았던 거예요.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까지 연기와 탄내가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코끝을 막으며 부엌으로 달려갔고 연기는 이내 자욱하게 차올라 앞이 뿌옇게 가려져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번쩍 안고 들고 거실 창문부터 열었어요. 여보, 냄비, 불 꺼. 저리 피해 있어. 건드리지 마. 물 끼얹으면 더 커져. 어떻게? 당신 아기 데리고 베란다로 나가. 여긴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제가 아이를 안고 몸을 피해 신고를 하고 남편이 가스를 끄려는 순간 말라붙은 거즈가 냄비 벽에 붙은 채 휙 하고 불꽃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욕실에서 젖은 수건을 들고 나와 불길을 눌렀지만 뚜껑이 들썩이며 뜨거운 수증기가 터져 나오면서 남편의 손등과 팔 안쪽을 그대로 덮치고 말았습니다. 순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냄비를 들어 밀어내려 했는데 손잡이에 열기가 그대로 있어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찧었고 시뻘개진 손등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며 물집이 순식간에 잡혔어요. 여보, 손 괜찮아? 괜찮아. 아이부터. 애는 내가 안았어. 근데 당신 손이... 어떡해. 여기 물수건 더 줘. 불길은 간신히 죽었지만 남편의 팔은 이미 엉망이 된 상황이었어요.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고 하더군요. 며칠 간격으로 드레싱 교체와 괴사된 피부 제거, 감염 여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가 차분히 설명하는 동안 제 귀 속에는 마치 가스 타이머 알람 소리가 뒤늦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어요.
부엌에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잠들면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라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그 뒤 며칠은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남편은 드레싱을 교체할 때마다 미칠 듯한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고 전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다가 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괜찮아. 당신은 힘들지 않아? 애도 봐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못 지켜서 이렇게 된 건데 나 때문에. 그만해. 아이 누구 탓이 어딨어. 당신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냥 빨리 낫기만 하면 돼. 간호사는 연고 바르는 법, 거즈 감는 순서, 새살 돋는 동안 조심해야 할 동작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줬고 저는 작은 메모장에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고를 바르고 거즈 올린 뒤에 테이프는 어떻게 붙이라고 하셨지요? 아, 네. 먼저 얇게 펴 바르시고요. 거즈는 두 겹 이상은 겹치지 마세요. 환부가 답답해져요. 네, 네. 알겠어요. 저 혹시라도 잘못하면 더 상할까 봐 무서워서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분이 차근차근 해주시면 충분해요. 그 뒤로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눈을 감으면 냄비 뚜껑이 들썩이며 터져나오던 수증기 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렸고 남편 손등이 붉어지던 장면이 눈앞에 반복 재생이 됐어요. 잠이 들면 악몽으로 깼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멍한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화상의 고통은 생각보다 더 길고 컸는데요. 남편은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서야 퇴원을 했지만 퇴원을 하고서도 혼자 생활하는 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그동안은 제가 남편의 손발이 되어야 했어요. 아이를 키우고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남편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모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남편이 그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전 작은 불평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물컵 내가 들어줄게. 손 쓰지 마. 나 혼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안 돼. 물집 아직 덜 아물었잖아. 괜히 무리하면 더디게 나.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미안해, 정말. 그만 미안하다고 해. 당신 없었으면 나 벌써 못 버텼을 거야. 그 시절에 저는 엄마와 오빠가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와 오빠가 자주 와서 저희 딸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튀었거든요. 다영아, 내가 애 좀 볼 테니까 너는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라.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매번 미안해,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진짜 이러다 쓰러진다. 그래, 나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좀 자라. 내가 아기랑 놀아줄게. 우리 조카님 삼촌 왔다. 정말 고마워 다들. 엄마 오빠 아니면 나 진짜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엄마와 오빠의 손길 덕분에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라는 죄책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 감정은 오랫동안 저를 너무도 옥죄었습니다. 남편은 화상 때문에 결국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팔을 예전처럼 쓰기는 어렵다고 말했을 때 제 귀엔 그 말이 망치처럼 천둥처럼 내려앉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순간도 제 탓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당신 잘못 아니야. 그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어 라며 끊임없이 제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손만 안 다쳤어도 내가 부엌에서 잠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이 그만해. 나 지금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자꾸 자기 탓만 하는 거야. 그게 더 고통스럽다고. 근데 난 진짜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만. 이제 정말 그만이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하자. 난 괜찮아. 당신이랑 애만 있으면 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남편 앞에서는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의 살은 천천히 아물었고 새 살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하지만 팔을 전처럼 자유롭게 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팔이 조금만 비틀어도 근육이 당기고 무거운 걸 오래 들면 화상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결국 남편은 원래 하던 인쇄일을 다시 하기는 어려웠어요. 인쇄일만 수년을 해온 남편이 달리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는 받아주는 것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백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보,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돼.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 당신 혼자 회사 다니고 애 보고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미안할 게 어딨어. 난 당신이 살아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도 남자 체면이 있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하고 싶다. 그렇게 2년을 넘게 버티던 남편은 긴 재활 끝에 예전처럼 몸을 쓰는 일은 못해도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 소개로 작은 출판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대여섯 명 남짓? 낡고 오래된 건물의 사무실은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난방이 잘 안 돼 손끝이 얼어붙는 곳이었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책 위에 신문지를 덮어야 했고 화장실 변기마저 삐걱거리며 덜컥거렸지만 그래도 남편은 만족했어요. 당신 괜찮겠어? 난 혼자 더 일해도 되는데. 아니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경력사 타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나 당신이랑 애한테 당당해주고 싶어. 그 말에 마음이 짠했어요. 전에 벌던 월급에 비하면 간신히 생활비를 메우는 수준이었지만 남편은 출근길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씩씩한 척했어요. 원고를 교정하고 오탈자를 잡고 작가들과 밤새 메일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버텼죠. 그리고 잠든 남편의 팔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늘 아려왔어요. 몇 년이 더 지나면서 남편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출판사도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홍보 대행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과 회사를 병행하는 게 더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야근까지 하고 돌아오면 몸은 늘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회사에서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만 했고 결국 저는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가 사람들의 눈길은 곱지 않았어요. 남편이 몇 년 동안 백수를 지낼 땐 별말 없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오히려 저를 은근히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게 누구 탓인데 넌 집에서 팔자 좋게 앉아 있는 거냐? 애 핑계대고 회사도 간두고 너 양심이 있으면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 남편 혼자 돈 벌라 이거야? 어휴,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말은 꼭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나왔어요. 남편 앞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걸 시어머니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출근한 시간이나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부엌에 서 있을 때 또는 아이만 옆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흘렸던 거죠. 아이고 그래 내 새끼 할미야 할미. 야 너희 엄마는 좋겠다. 집에만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치? 놀고 먹는 엄마들 요새는 아무도 안 데려간다는데 너희 엄마는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안 그래? 매번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지 매일 얼마나 지쳐 돌아오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괜히 맞서 싸웠다가는 남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고 그 죄책감이 저를 억눌렀어요. 그래서 그저 웃는 얼굴로 넘기며 속으로만 삼켜야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존심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시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집에서 놀고만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피곤하냐 그러더라. 아휴, 또 시작이구나. 너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게 그게 노는 거냐?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속 뒤집어져.
그 사람 입에서 좋은 말 나올 거 기대하지 마라. 그냥 흘려. 아주 듣지도 말어. 근데 자꾸 쌓이니까 참는 것도 한계야. 언젠간 나도 터질 것 같아 진짜. 그 집 사람들 말은 왜 그렇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장서방 같은 사람이 나왔나 몰라. 내 말이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참고 산다 내가. 그렇게 매일이 참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뒤돌아서면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차마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은 갑작스레 맹장 수술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틀 동안 입원했을 때였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더라고요. 애가 워낙에 예민한 편이라 밤에도 가끔 깨고 칭얼대는데 제가 없는 동안 어떻게 잘 지낼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내가 와서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니 불안하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이틀 동안 시어머니가 한 일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 글쎄 시어머니가 저 없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휴대폰으로 다 찍어댄 거예요. 거실에 널려있는 장난감, 세탁기를 돌리다 미처 정리 못한 빨래통,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까지. 아이 마치 범죄 현장 기록 사진처럼 남겨두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개인 기록으로 끝났다면 제가 알 리가 없겠죠. 그 사진들을 곧바로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물론 저는 없고 시누이네랑만 있는 단톡방이요. 사진과 함께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 집이 엉망이다. 라는 멘트를 덧붙였고 단톡방에서는 킥킥대며 웃는 반응들이 오갔어요. 더 치욕스러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진을 본 시누이가 재미삼아 동네 맘카페에 그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글쎄. 우리 새언니 살림꼬라지 어떻게 보세요? 라는 제목과 함께 낯선 사람들 눈앞에 우리 집 거실과 싱크대가 그대로 전시가 된 거죠. 댓글에는 애가 불쌍하다. 게으른 엄마. 남편이 보살이네.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읽을수록 가슴이 쭈여들고 손끝이 떨릴 만큼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아직 수술 자국이 욱신거려서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제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네가 집안일을 안 하니까는 집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수술 핑계대고 놀고 먹으니까 그런 거야. 어머니, 제가 지금 막 수술하고 와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주부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히 의무지. 그걸 안 한 건 직무유기지.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애 때문에 늘 치워도 티가 안 날 뿐이라고요. 최선? 언니, 그 맘카페에 올라온 댓글 안 봤어요? 그게 최선인가? 남들은 애 키워도 그렇게 안 살아요. 뭐라고요? 남의 집 사진을 허락도 없이 그렇게 올려놓고 너무 당당하시네요. 왜요? 부끄러우면 치우면 되잖아요. 남한테 욕먹기 싫으면 집부터 깨끗이 했어야지. 진짜 와, 마음 같아선 한 대 확 치고 싶었어요. 수술 자국 때문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배를 움켜쥐고 서서 그런 모욕을 들어야 했어요. 몸은 고통으로 마음은 수치와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집 사진을 올리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가 집안일을 똑바로 했으면 올릴 일도 없었지. 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우리 탓으로 돌려? 저 지금 수술하고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다고요. 근데 청소부터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집은 누가 치워? 우리 아들이 치워? 네가 해야지.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렇게 하신 거 정말로 후회하실 거예요. 언젠가. 어머, 얘가 뭐래니? 웃기지도 않아. 그날 제 생활과 공간은 단 이틀 만에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저는 게으른 엄마, 아내, 며느리로 낙인이 찍혔고 그들의 눈길과 손가락질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몸은 수술 자국 때문에 끊임없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어요. 애가 울고 칭얼대서 치우다 만 거, 젖병 삶다가 아이 먼저 달래느라 놓친 거, 그런 흔적들이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게으름 피운 여자로 몰아붙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치욕을 돌려주겠노라. 그날의 모멸감은 단순한 불편이나 불화가 아니었어요.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제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로 새겨졌어요. 그리고 전 그걸 반드시 꼭 갚아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시가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거라 생각했죠.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재활 끝에 다시 일어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는지 다들 알 테니까요. 그런데 분위기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을 내미는 겁니다. 봉투가 탁 하고 식탁에 떨어진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졌죠. 너만 아니었으면은 내 아들이 부장이 아니라 사장도 됐을 거다. 너 때문에 부정 타서 안 된 거라고. 너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 급에도 안 맞았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 깔끔하게 이혼해라.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가 내가 틀린 말 했어. 쟤 집안에 들어오고 난 뒤로 일이 꼬이기만 했잖아. 네 팔이 누구 때문에 그 꼴이 됐는데. 부정 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진작에 이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 말은 제 귀에 가시처럼 꽂혔어요. 그동안 수없이 긁어댈 때도 남편 생각해서 꾹꾹 참았는데 이제 대놓고 이혼 소장까지 내미는 걸 보니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죠. 전 차갑게 웃으며 조용히 준비해둔 반전을 꺼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웃기지도 않네. 그쪽 아들이 과연 누구 덕에 승진을 했을까요? 뭐라고? 부정이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어요?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저는 몇 년 전부터 써온 제 이야기를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 취미처럼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읽기만 하다가 읽지만 말고 나도 한번 써볼까 싶어 키보드를 두드린 게 시작이었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생활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쓰던 글이었지만 조금씩 독자 수가 늘고 반응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 몇십 찍히는 게 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수천 수만이 됐고 플랫폼에서 상위권에 제 글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수익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설마 그게 그 정도 돈이 된다고? 네, 제 월급을 훨씬 웃도는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관둔 거예요. 집에서 빈둥거린 게 아니라 글을 쓰고 있었던 거라고요. 아이고 무슨 제가 뭘 안다고 그런 걸 쓴다는 거야? 엄마 들으세요. 다 사실이에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도 승진 절대 못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그렇게 제 작품이 흥하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대형 출판사에서도 조건을 내걸고 줄을 섰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직 남편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출판사와 단독 계약을 맺었죠. 다른 회사들이 훨씬 좋은 조건을 당연히 내밀었지만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길 선택한 거죠. 우리 출판사가 그때만 해도 이름 없는 회사였어. 근데 이 사람 작품이 간판이 되면서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진짜 그게 다 새언니 작품 덕분이라고? 그렇다고. 지금 회사 매출 90%가 이 사람 작품에서 나와. 대표도 회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인세는 얼마인지 아냐? 세연이 너 네 남편 돈 잘 번다고 자랑했지? 근데 네 남편 연봉? 우리 아내 한 달 월급이야. 그거 알아? 실제로 출판사 직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사장님 위에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대표도 저만 보면 아유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장난스레 굽신거릴 정도였어요. 덕분에 남편이 속한 출판사는 업계에서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냈고 남편은 그 성장의 혜택을 입어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누굴 덕을 받는지 말할 수 있겠죠? 남편이 승진 못한 게 제 탓이라고요? 지금 회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데요? 그게
엄마, 이제야 이해가 돼? 우리 집안 무너뜨린 게 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라고. 나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못 살았어. 진작에 주저앉고 좌절했을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다시는 이따위 말하지 마. 그럼 나 엄마 안 봐. 순간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고 그동안 무시와 타박을 일삼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날 이후 시가의 태도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혼 소장을 들이밀며 호통치던 시어머니가 불과 며칠 만에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앉기도 전에 눈짓을 주며 밥상이나 차려라 했을 사람이 이번에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둘러가지고 차려둔 밥상을 내주며 내 앞에 밀어주며 오히려 웃음을 지었죠. 예.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거 잔뜩 했어. 그리고 저 후식으로 무화과도 준비했다. 전남 영암까지 가가지고 직접 사온 거야. 네? 어머니가요? 직접요? 그럼 우리 며느리 주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가 처음부터 좋아한다는 건 내가 기억했지. 그러니까 많이 먹어. 웬일이야 엄마가? 야 이놈아, 내 며느리 입에 들어갈 건데 뭐든 아끼겠니?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아이고, 그 전까지는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은근슬쩍 저를 타박하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메인 반찬의 모조리 다 제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전에는 늘 제가 설거지와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수저 만들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일어나 저를 막아섰어요. 어머니 됐어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네 손은 글 쓰는 귀한 손인데 함부로 물 닿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니 예전에는 제 손 보시면서 아유 옛날 얘기 왜 자꾸만 응? 내가 괜히 그랬어. 앞으로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응? 그 말을 들으니 속으로 피식하고 웃음이 났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손을 가리키며 남편 팔자 망쳐놓고 네 손은 왜 그리 말짱하냐 라며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손끝 하나 귀하게 여기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묘한 통쾌함이 올라왔죠. 그러다 제 작품이 드라마 논의까지 오르내린다는 소식이 시가에 전해지자 시가 사람들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모 유명 제작사가 제 소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특히 시누이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죠. 예전엔 제 앞에서 툭툭하고 말을 내뱉으며 오빠는 불쌍하지 와이프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고 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시누이가 이번엔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목소리부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새언니, 혹시 그 배우 진짜 캐스팅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요. 그 여주인공 자리에 가수 출신 그 배우가 캐스팅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은 우리 아들이 그 사람 죽고 못 살잖아요. 전부터 콘서트 가겠다고 울고불고 떼쓰고 이번엔 그 배우 나온다니까 애가 벌써부터 난리예요. 나중에 사인 한 장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캐스팅 아직 확정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제작 논의 단계인데 뭐. 그래도 언니 혹시 되면은 저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애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상황 봐서요. 짧게 잘라 대답했어요. 너무했나 싶기도 했지만 시누이가 전에는 제가 어떻게 굴었는지 생각나니까 씁쓸하면서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며 부탁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뒤로도 시간은 변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저를 앞세워서 우리 며느리가 다 한 거야 라고 치켜세웠어요.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도 일부러 제 편을 드는 말을 하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글 쓰는 재주 하나로 집안을 이렇게 일으킨 거 보라고. 그 말에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들의 태도가 바뀐 건 제가 잘 나가니까 그런 거지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게 좀 후련은 했어요. 시가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 저를 앞세워 자랑하기 바빴어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주구장창 제 이야기만 꺼냈죠. 아이, 우리 며느리 그래.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 그 드라마도 나온다니까 아주 대박이 날 거야. 너희들 그 미리미리 사인 받아놔라. 나중에 줄 서도 못 받는다. 정말이야? 이야, 대단하다. 며느리 덕에 집안이 빛났네. 그럼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 덕 보는 게 더 크다니까. 옆에서 듣고 있으면요, 우습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유,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들이 마누라 잘못 만나 팔자 다 망쳤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이름을 제일 먼저 꺼내들며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집 근처까지 일부러 온 적도 있었어요. 예. 오늘 내 친구들이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너 잠깐 얼굴만 보여주면 안 되니? 아, 오늘 원고 마감이라서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아이, 그래? 아, 그래. 바쁘지. 네가 바쁘다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아,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줘. 아이,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한번 보려고 했던 건데 뭐. 네가 귀한 사람이니 바쁜 게 당연하지. 엄마, 그 괜히 와이프 불러내고 그러지 마. 요즘 잠도 못 자고 쓰고 있어. 아이고, 알았어. 우리 며느리 몸 상하면 안 되지. 다음에 하자. 깨갱하는 모습이란 게 딱 그런 거였어요. 예전 같았어 봐요. 내 아들 신세망친 것이란 한마디로 저를 부려먹던 사람이 이제는 제 스케줄 하나에 벌벌 떨며 맞춰주고 있었으니까요. 전에는 제 앞에서 대놓고 비아냥대던 시누이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새언니, 저 진짜 요즘 새언니 작품 챙겨보느라 밤새는 날도 있다니까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다 자랑했잖아요. 형님 글이 사람 마음을 울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써주세요, 작가님. 아가씨, 말 바꾸는 속도는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보시니 다행이네요. 아유, 새언니도 참 언제적 이를.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팬인데요. 그렇게 제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떠받들며 자기들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어요. 솔직히 웃기기도 했지만 통쾌하다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 시가 사람들을 보다 보니 처음 원고를 쓸 때가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키보드 소리에 아이가 깰까 숨죽이며 쓰던 순간들, 졸음을 참아가며 손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날들,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이런 자리에 저를 앉힌 거였잖아요. 여보, 그때 새벽마다 잠 안 자고 쓰던 게 다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다 해낸 거라고. 맞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보람이네. 그냥 쓰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나는 근데 그때도 믿었어. 당신 글은 언젠가 잘 될 거라고.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시가의 태도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제는요,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였고요. 제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동안 제게 쏟아냈던 무시와 타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비율을 맞추느라 허둥대는 모습만 보였죠. 솔직히 저도 뭐 좀 즐겼어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즐겨도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제 손에 쥐어진 힘이 어떤 건지 시가 사람들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제 위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뒤에도 여전히 웹소설 플랫폼 상위권에는 제 이름이 걸려 있었고요. 독자들은 매 회차마다 수많은 댓글을 남기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줬어요. 플랫폼 알림창에는 늘 새 댓글 알림이 쏟아졌고요. 작가님 덕분에 오늘도 산다. 업로드 기다리는 게 제 삶의 낙이다 같은 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는 길이 헛되지 않음을 실감했죠. 출판사에서는 제 작품 덕분에 해마다 실적이 갱신되었고요. 대표는 만날 때마다 여전히 두 손을 모아 절하듯 인사를 했어요. 아, 작가님, 다음 신작만 나오면 우린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진짜 출판사 직원 모두가 작가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아유, 대표님 너무 띄워주시네요. 저도 물론 뭐 부담이 크지만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게요. 부담이라니요. 작가님이 쓰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번에도 초판 예약 물량 이미 다 나갔어요. 재고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다음 작품은 출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전 예약만으로 초판 물량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출판사 직원들이 회의 자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영업팀은 벌써 후속 인쇄 계획까지 짜느라 분주했어요. 드라마 논의도 본격화되는 중이에요. 대본 작업을 위해 각색 작가들이 몇 차례 제 집으로 찾아와 원작자의 의도를 꼼꼼히 물어갔고 캐스팅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어깨 소문으로 퍼져나갔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드라마로 나왔으면 원작자 필력 그대로만 가도 대박 난다. 원작 망치지 마라 라는 글이 쏟아졌고 독자들은 벌써부터 드라마 방영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저 역시 기대가 돼요. 제 이야기가 제 손을 떠나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곤 하죠. 남편은 여전히 부장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제 곁에 서 있던 남편이 이제는 당당하게 업계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시조카도 저에게 와서는 부끄러움 가득한 얼굴로 부탁하곤 했죠. 큰엄마, 우리 반 애들이 큰엄마 소설 엄청 좋아해요.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난리예요. 그래? 그럼 몇 권 가져와. 이름 적어줄게. 우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큰엄마. 새언니, 우리 찬이도 크면은 글 잘 쓰게 가르쳐 주세요. 새언니 제주 반만 닮아도 걔 인생 성공이지 뭐. 아이고, 뭐 별 말씀을요. 애들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게 다 재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새언니 같은 글쟁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이야 정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밤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 스스로 책을 꺼내 읽는 나이가 되었어요. 가끔 책장에 꽂힌 제 책을 꺼내 들고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하곤 해요. 우리 엄마 진짜 잘 나가는 작가님이잖아. 친구들이 다 알아.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더 힘이 난다. 엄마, 나중에 나도 책 쓸래. 엄마처럼. 좋지.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네가 무슨 얘기를 써도 다 응원할 거야.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처음 새벽마다 아이가 깰까봐 숨죽이며 키보드를 두드리던 순간들, 졸음을 참아가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와중에도 글을 이어가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을 만든 거구나 하고요. 더 이상 저는 과거의 죄책감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제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닌 하나의 길이 되었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글을 쓸 거예요. 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하는 가족과 독자들이 있기에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숱한 눈물과 분노, 모욕을 견뎌냈지만 결국 남은 건 제 이름과 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한때는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납작 엎드리듯 태도를 바꿨어요. 그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취한 가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제가 그들의 말에 조금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서 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꿋꿋이 버티며 걸어온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는 저 역시 과거처럼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려고요.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